우리 오늘은 그냥 의문은 하나씩 꼭 나오니까 계속 선생님 계속 시험을 좀 볼 거야. 알겠지? 왜냐면 어차피 거의 대부분 1학기 때 무조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럼 계속 정리를 같이 할 거야. 그래서 매주 그냥 시험 본다고 생각해줘, 얘들아.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이제 시의 구성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몇 쪽을 가야 되냐면 31쪽. 31쪽이야, 31쪽. 자, 우리 여러분 소설의 구성을 배울 때 지금 2시간 안으로 안 됐어가지고 3시간까지 했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좀 되게 종류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의 구성은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의 구성을 좀 정리할 건데, 근데 시의 구성이라고 사실 얘기하지는 않아. 그래서 걔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시상, 전개, 방식 이렇게 이름을 불러. 그래서 아마 제목에 선생님이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을 거야. 그치? 시의 구성이 시상, 전개,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시상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시상 전개 방식이 뭔지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거가 1번, 2번, 3번의 개념이거든요. 자, 1번 먼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1번은 시인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시의 조직을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시상전개 방식은 정서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개념을 가볼게. 시를 짓기 위한 실마리가 되는 생각,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 감정을 시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 시상이라고 정리를 해주시죠. 자, 그러면 시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정서네, 정서. 근데 여러분, 이 정서를 드러내는 게 바로 시거든요. 그럼 시에서 우리 여러분 우리 지금 기출 분석하고 계시잖아요. 기출 분석할 때 얘들아 시를 분석하라고 선생님 표 만들어 놓은 거 거기 보면 내가 생각하는 주제 이거 있어. 그 다음에 나온 주제, 작품의 주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주제에다가 선생님들이 뭘 쓰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상황과 정서 태도를 쓰라고 얘기를 했거든. 주제는 무조건 정서 태도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봐봐. 시상의 정서라고 얘기를 했잖아. 느낌이나 정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시상은 다른 말로 아까 정서가 선생님 주제를 나타낼 때 정서를 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다른 말로 또 주제라고 봐도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시상이라고 하는 애는 주제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시상전개 방식이라는 뜻은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3번이에요. 여러분 3번으로 가세요. 시상전개 방식이라는 건 시를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 일정한 질서나 규칙에 따라서 식구나 소재들을 배열하는 방식이다. 어떻게 하면 주제를 좀 더 잘 드러낼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촉각을 쓰는 게 더 나을까? 후각을 쓰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이때 얘들아 열거법을 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반복법을 쓰는 게 더 나을까? 이런 얘들아 조직 방법들을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시상 전개 방식은 여러분 소설과는 다르게 아까 조금만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좀 개수가 돼요. 9개예요. 그 9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제일 먼저 얘도 시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간의 흐름은 우리 소설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가면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순행적 구성.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순행적 구성을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1번에다가 여러분 시간의 순행적 흐름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럼 얘는 시간에 따라 전개를 해주는데 근데 여러분 요거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평면적 구성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소설에서는 평면적 구성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시에서는 개념 하나 더 배워요. 여러분 어떤 개념을 배우냐면 시간이 변화가 생기잖아. 그거를 이제 변화를 한자로 추이라는 한자를 또 쓰기도 하거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이거는 시에서만 쓰는 표현이야. 소설에서는 안 써. 추보시 구성이라고 해요. 요거는 수능에서는 잘 물어보진 않고 내신에서는 종종 나오는 개념이야. 그래서 추보식 구성이라고 한다. 순행적 구성이 추보식 구성이다. 추이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시간이 얘들아 거꾸로 흘러요. 거꾸로 흐르는 걸 우리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불렀죠.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 여러분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이 얘들아 변화가 생기니까 뭐라고 부를 거야? 입체적이라고 부를 거야. 그렇지.
아니면 여러분 시간에 전환이 생겼잖아요. 시간에 전환이 생겼으니까 역전적 구성이라고도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들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의 이런 흐름은 가장 기본이고, 근데 이제 소설과는 다르게 시에서는 또 뭐도 물어볼 수가 있냐면 계절의 변화도 물어볼 수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계절의 흐름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계절의 흐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출이 순서대로 잘 따라가준 친구들은 여러분 2020학년도 여러분 6월 모의고사가 이제 지나야 하거든요. 아직 못하는 친구들은 계속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6월 모의고사에 뭐가 나오냐면 면왕정가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면왕정가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물이 막 변하고 그 자연에 대한 막 만족감, 이걸 드러내는 작품이었거든. 그래서 거기 문제에 계절적 시어를 사용하여 이런 표현이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좀 계절적 시어를 못 찾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절적 시어를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다 정리를 하냐면, 계절의 흐름이 나왔으니까 여기 위에 보면 비어있는 곳 있지 얘들아,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보자. 거기에다가 정리를 해볼게. 자, 여러분 계절적 시어는 계절을 드러내주는 단어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부분은 이제 현대시보다는 고전시가에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여러분 계절이 우리는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도 있고, 여름, 가을, 그 다음에 겨울,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네를 나타내주는 계절적 시어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런 봄에는 대부분이 꽃이 피잖아요. 그 꽃과 관련된 단어들이 들어가면 대부분이 얘들은 봄이에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고전 시가에 많이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우리가 벚꽃이 피잖아. 얘들은 옛날에는 벚꽃보다 사실 무슨 꽃이 많이 피었냐면 벚꽃이랑 비슷한 복숭아꽃, 그거를 도화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복숭아 도자를 써서 얘들아 도화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얘가 딱 벚꽃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벚꽃처럼 막 흩날리면 그 옛날에도 얘들 막 보면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백꽃이 펴요. 백꽃은 하얀색이거든요. 백꽃도 얘들아 하늘 이렇게 막 내려와. 그래서 약간 꽃비 내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옛날에 봤을 때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대표적인 봄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야. 자, 그리고 봄에는 얘들아 비가 막 얘들아 장마처럼 억수로 막 내려요. 봄비는 살랑살랑 얘들아 가랑비처럼 내려. 근데 그 가랑비를 우리 이제 한자로는 가늘 새자랑 비우자를 써서 세호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가랑비라고 해서 현대시에서는 가랑비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호가 나오면 이거 봄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바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봄에 무슨 바람이 분다고 대부분 표현하냐면, 얘들아 우리 아마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나 아니면 여러분 과학 시간에 이거 배울 거야. 이러면 겨울이면 북서풍이 불고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고, 그치? 그러면 여러분 봄에는 그 남동풍에서도 동풍이 분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동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봄이에요. 자, 그래도 이제 또 이거는 이제 계절적 시어는 아니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눈이 막 얘들아 쌓인 눈이 막 녹는데 당연히 봄이지 얘들아, 그치? 그런 단어들은 계절적 시어는 아니지만 상황적으로 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계절적 시어들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름으로 한번 갈게요. 여름은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게 딱 이거 써요. 녹음이 짙어져 가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 이때 녹음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나무가 있으면 나무 밑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 그림자를 녹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게 여름을 상징할까? 여름에 가장 나무가 많이 자라지. 왜냐면 가장 쑥쑥쑥 자라는 시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름에 그늘도 가장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녹음이 짙어져 간다라는 표현은 여름에 그림자가 많이 생긴다는 뜻이고, 여름에 그림자가 많이 생기려면 나무도 어떻게 자라야 돼? 쑥쑥 자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서 계절적 시어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름에 피는 꽃도 있어요. 고전시가에서 여러분 여름에 무슨 꽃이 핀다고 얘기를 하냐면 부연꽃이 핀대요. 이게 연꽃이에요. 연꽃. 그래서 여러분 연꽃이 핀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여름을 상징을 하고요.
그러면 아까 남동풍이 분다고 했잖아, 여름에는. 근데 이제 얘가 동풍이면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남풍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하면 여름을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번엔 가을로 가자. 여러분, 가을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단풍이 져요. 그쵸? 그래서 단풍과 오색, 색깔이 막 든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단풍이 들면 낙엽이 떨어지죠. 그래서 낙엽.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되는데, 서리는 얘들아 이 얼음처럼 끼니까 대부분 이제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무조건 가을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얘가 약간 기온차가 좀 커질 때 생겨. 그러니까 갑자기 추워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 되면 낮에는 되게 더웠다가 밤 되면 좀 서늘해지잖아. 그때 생기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서리는 무조건 가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 피는 꽃이 있어요. 국화예요. 그래서 국화도 가을을 상징하고. 그러면 가을은 얘들아도 우리가 뭘 하냐면 추수를 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막 곡식이 익어간다, 추수한다, 아니면 과일이 잘 여물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다 계절적시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 바람이 이제 불 건데,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부냐면 서풍이 분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건 가을이다. 자, 이제 겨울로 갈게. 겨울은 근데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야. 눈이 내리겠지, 눈. 그 다음에 여러분 눈도 생기고 얼음도 막 생기잖아. 그래서 여러분 얼음. 그래서 눈설자에 얼음빙자를 써서 빙설 나오면 무조건 겨울.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겨울은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요? 북쪽에서 바람이 분다고 표현을 해요. 북풍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겨울을 상징하는 꽃이 있어요. 어떤 꽃이 이제 고전 시간에 많이 나오냐면 매화꽃이에요. 지금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저번주에 여러분 저번주 목요일인가? 목요일날 내가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막 가는데 길가에 하얀색 꽃이 핀 거야. 그 지금 피는 하얀색 꽃이 얘들아 매화꽃이에요. 딱 지금 2월 한 초 중순부터 피어서 3월까지 피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화는 겨울과 얘들아 봄을 나타내준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계절적 시어를 그래도 많이 쓰는 거 대표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2번에 가면 시간의 변화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가 변화가 나타나냐면 공간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공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자, 이런 근데 공간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려면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옮겨 다녀야 공간이 바뀌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있다가 교무실 갔다가 아니면 아래 1층 갔다가 다시 옥상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여러분 공간이 이동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의 흐름은요 무조건 화자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화자의 움직임이 전제가 돼야만 공간의 이동이 나올 수가 있어. 자, 근데 이거랑 이제 친구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어떤 거냐면 시선의 이동이에요. 그러면 시선의 이동은 여러분 3번인데요. 시선이 변할 때는 얘들아 진짜 내가 뭘 하냐면 이걸 봤다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럼 내가 움직이는 게 눈밖에 없어. 해부터 고개 정도?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공간의 이동이나 사람들이 아주 역동적인 이미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화자의 움직임이 없어요. 화자의 움직임이 없는 걸 이제 시선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간하고 시계선의 흐름을 비교할 때는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을 해줘도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화자가 움직였는지를 보려면 화자 내가 어디 갔다, 내가 뭐 하고 있다, 나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화자가 나라고 작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작품 안 화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는 대부분이 작품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화자가 작품 안에 위치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시선의 이동은 대부분 내가 이걸 관찰했다가 이걸 관찰하거든. 그럼 이제 관찰할 때 무조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보려면 멀리 있어야 이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화자가 대부분 작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작품 바깥에서 관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얘는 화자가 작품 바깥에
경향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시선의 이동은 어떻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어. 첫 번째, 위아래를 봐요. 아래 위를 봤다가 위아래를 봤다가 상하로 이다 시선을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해서도 얘들아 움직이기도 하냐면 멀리 있는 걸 봐요. 그럼 얘들아 이것 때는 뭘 원자를 써서 원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요. 가까이 있는 걸 보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기기도 하고 혹은 근경에서 원경으로 옮기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시선의 흐름, 시선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시다. 여러분 네 번째는 수미상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미상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분이랑 그 다음에 끝에, 맨 끝에 있는 게 똑같은 걸 수미상관이라고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1년, 2년, 얘들아 3년, 그 다음에 4년이 있다고 한다면 1년하고 4년이 똑같아야 이걸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배우지.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개념이 좀 더 폭이 넓어져요. 어떻게 넓어지냐면 개념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똑같으면 수미상관으로 바뀌어. 굳이 1년하고 마지막 년이 아니어도. 그럼 선생님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얘들아 이게 6개의 연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6개의 연을 딱 반으로 나누면 무슨 년하고 무슨 년으로 나누면 반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3년 4년. 그렇지. 3년 4년을 기준으로 딱 쪼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1, 2, 3년은 반의 윗부분에 있으니까 앞부분 쪽에 해당하는 거고 4, 5, 6년은 얘들아 뒷부분 쪽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맨 첫 번째 1년하고 5년 뒷부분 쪽이 똑같으면 이거 수미상관이라고 해. 이런 걸 수미상관이라고 해. 이걸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가 이렇게 썼어. 그래서 이것도 수미상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앞부분 쪽에 있는 두 번째 연하고 맨 마지막 연이 똑같아도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해. 이게 여러분 윤동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게 굳이 맨 앞부분하고 맨 마지막에 똑같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부분 쪽과 뒷부분 쪽이 비슷하면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개념이 조금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1년하고 이 뒷부분이 앞부분하고 맨 끝년이 서로 똑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 머리랑 꼬리랑 서로 상자 대응하고 있다 해서 수미상응이라고도 해. 그래서 수미상관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수미상응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이거 수미상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아마 4번 5번 좀 칸을 이렇게 띄워놨을 거야. 그치? 거기다가 이제 수미상관의 기능, 효과를 좀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수미상관의 효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1학년 때 혹시 이제 학교 교과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정지용의 향수라고 하는 작품을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실이라고 하는 옛날 노래를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다 후렴구를 써. 그래서 여러분 후렴구가 들어가거나 수미상관이 들어가 있으면 기능이 똑같거든. 효과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후렴구와 수미상관의 효과 이거를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효과는 5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똑같으니까 뭘 형성해야 돼? 운율. 그치가 똑같으면 무조건 리듬감, 얘들아 운율 형성해줘. 리듬감이 형성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들아 익숙한 부분이 2번이 나왔잖아요. 혹은 후렴구는 얘들아 연의 개수만큼 나올 거니까 그러면 낯선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익숙한 느낌을 준단 말이야. 안정감. 그래서 여러분 구조적으로 봤을 때 낯선 느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이게 두 번째 기능.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를 형성을 하냐면 일단 반복을 쓰는 일단 이걸 봐봐. 반복을 쓰는 이유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서 반복을 해요. 선생님 아빠는 그 약주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맥주를 드셨을 때 그 술버릇이 뭐냐면 했던 말 또 하는 거거든. 그 되게 좋은 말이야. 살이 되고 있다 피가 되는 말인데 그걸 한 10번 들어봐봐 얘들아. 완전 짜증나거든? 그럼 여러분 완전 강조하고 싶을 때 반복을 써. 그러면 여러분 이 반복법은 무조건 강조법이라고 하는 표현법에 속하는 애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강조법에 들어가는 애들은 무조건 주제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주제를 만들어요. 주제 혹은 의미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주제는 의미를 형성한다. 그러면 주제랑 의미가 형성이 되니까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는 주제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야. 주제를 쭉 연결을 시키거든. 그거를 통일성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형태적으로 통일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형태적 통일성이야. 자, 마지막 여러분 5번. 여러분 이제 완전 옛날 영화긴 해요. 거의 2000년인가? 2000년인가 1999년인가? 하여튼 완전 얘들아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거의 이제 20년 넘은 것 같아. 그 영화가 뭐가 있냐면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 요즘에 얘들아 그 막 티빙이랑 그 얘들아 넷플릭스에 다 올라오긴 하더라고. 완전 옛날 영화인데 근데 거기 영화가 처음 부분에 남녀가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 이제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도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옷만 바꿔 입었지 똑같이 다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 두 번이 나올까? 앞뒤 그렇게 나오거든. 중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졌지만 너무 열렬히 사랑하긴 했지만 이별을 했어. 근데 너무 열렬히 사랑을 했으니까 그 이별의 상처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둘 다 서로가 모르게 그 상대방에 대한 기억을 읽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이 상대방의 기억을 내가 잊고 싶은 기억을 잊게 만들어냅니다. 뭐 이런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그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각각 자기가 사랑했던 사랑 그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게 실험을 했던 거야. 실험했더니 진짜 잊어버렸어. 근데 맨 마지막 장면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내가 다시 사랑에 빠졌다고 했잖아. 그 둘이 똑같은 장소에 옷만 다르게 해서 다시 만나서 다시 사랑에 빠져. 다시 사랑에 빠지거든? 그럼 그걸 보면 그 영화가 완전 얘들아 명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뛰어나 이제 되게 상도 되게 많이 받고 한 영화인데 여러분 그거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어떤 내가 잊고 싶어서 정말 읽는 걸까? 사랑에 대한 감정을 막 생각나게 해. 근데 처음하고 끝이 내용이 너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일단 사랑에 대한 그 감정을 더 곱씹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만약에 결론이 얘들아 기억이 되살아났어. 막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가지고 다시 사랑에 빠졌다거나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막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재미가 없었을 것 같거든. 근데 처음과 끝이 이 사람들의 기억을 다 잃은 상태에서 다시 만나니까 사랑이란 뭐지? 사람들이 그걸 고민하게 만들어. 그러면 얘들아 보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계속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이걸 여운이라고 해요. 계속 얘들아 감정이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과 끝이 똑같으면 무조건 여운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기능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이제 수미상관이고요. 자 그럼 이제 5번째로 갑시다. 여러분 5번째는 거기 지금 설명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후정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선자를 쓰고 경자가 경치경자를 써요. 그럼 앞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경치를 묘사하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경치를 묘사하고 자, 뒤후자에다가 정자가 감정정자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뒷부분에는 내 정서를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유발되는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거지. 그걸 성경후정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요거랑은 반대로 앞부분에는 정서를 드러내고 뒤에는 경치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선, 정, 후, 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빈칸에 선정후경의 방식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자연이 먼저 나오고 내가 보고 있는 풍경이 먼저 나오면 성경후정이고
뒷부분에가 경치가 나오면 선정구경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딱 이렇게 나눠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섯 번째를 가는데 여섯 번째는 여러분 대비예요. 대비. 자, 근데 대비의 개념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지, 의미, 색채, 과거, 현재, 자연인간 둘 이상의 대상이 지니고 있는 이들 밑줄 그어줘. 상반되는 점.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상반되는 점을 견주어서 표현하는 시상전개 방식을 말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선 상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는 했는데 상반이라고 하면 우린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반대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대부분 하얀색의 반대색이 뭐예요? 검은색. 그치? 그래서 우리 검은색, 흰색 하면 이러면 이게 딱 반대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검은색, 흰색 나오면 색채 대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근데 하얀색하고 파란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선생님이 하얀색 옷을 다 입었는데 만약에 얘들아 딱 여기 있는 얘들아 이 카라만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파란색이야. 그러면 얘들아 무슨 색이 확 도드라져 보이냐면 파란색이 도드라져 보이고 하얀색이 얘가 딱 두드러지게 딱 표현이 되는 거지. 근데 얘들아 하얀색하고 파란색은 반대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비교가 되는 색일 뿐이잖아요. 하나가 비교되는 것을 얘들아 이렇게 상반된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여러분 대비는 반대를 찾는 게 아니라 비교되고 있는 걸 찾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상반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되는 점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 반대말은 무조건 대비고 그거 말고도 비교가 되고 있으면 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여러분 첫 번째 갈게요. 금방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색채 대비죠. 색채 대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제일 많이 쓰이는 대비가 색채 대비인데 색깔을 비교해줘서 어떤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쓰게 만드냐면 시각적인 이미지를 되게 두드러지게 쓰겠다. 그치? 색깔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빈칸에 시각적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도 한번 가볼게.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시는 선생님이 이제 시를 계속 읽다 보면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계속 뭘 찾게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저번에도 시 하면서 선생님이 막 플러스 마이너스 막 표시를 했단 말이야.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한 대비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를 대칭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누구하고 누구를 대비를 하기도 하냐면 여러분 우리 시간을 비교를 하는데 미래의 시간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하고 현재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 과거가 훨씬 더 좋을 때가 있겠지. 그치? 현재보다. 그리고 과거가 현재보다 얘들아 더 안 좋을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얘들아 거의 90%는 이런 태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줘도 돼. 어떤 거냐면 과거가 더 좋잖아? 그럼 얘들아 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낼 거야. 과거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고 혹은 가족들과 함께 있고 과거에는 내가 잘 살고 내가 되게 멋있게 잘 살았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경우가 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재가 더 좋다고 인식을 하는 경우는 현재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하는 이 정서를 무조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어떤 시상전개 방식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서가 그냥 바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요건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여러분 네 번째는 인간하고 자연을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하고 자연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까마귀는 우리 대부분 약간 어떻게 생각해? 검은색이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까마귀를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이제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까마귀는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표를 하거든요. 우리 대부분 얘들아 새들은 얘들아 이제 어렸을 때 어미새 아비새한테 얘들아 먹이를 받아 먹고 날 수 있으면 얘들아 둥지를 그냥 떠나버리거든. 엄마 아빠 보지도 않아. 얘들아 그냥 떠나. 근데 얘들아 이 까마귀들은 반대로 엄마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잖아. 그럼 그 둥지 근처에서 생활을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입에다가 다 먹이를 넣어준대. 죽을 때까지. 그럼 얘들아 이 까마귀는 다른 새들과는 다르게 얘들아 인간도 아닌데도 뭘 하고 있냐면 효를 다하고 있잖아.
이런 미물인데도 얘들아 효를 다하는데 인간들은 보면 얘들아 효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간하고 이렇게 자연을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러면 나쁜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비판하려는 의도로 이걸 쓰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자연하고 인간을 비교해서 드러내면 인간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대비는 사실 비교만 되면 이거 4개 말고도 종류를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많이 쓰이는 거 4가지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7번째 기승전결로 한번 갑시다. 자, 여러분 기승전결은 여러분 한시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아래에 전개 방식이라고 아마 빈칸 있을 거야. 있니? 그러면 그 아래에다가 한식의 전개 방식 이걸 먼저 한번 정리해주고 자, 그러면 한시 전개 방식은 얘들아 무조건 4개의 단계예요. 어떻게 4개의 단계가 있냐면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래프로 이야기 흐름을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부분은 이야기가 시작이 돼. 그래서 아마 선생님 거기 시상의 제기라고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그쵸? 그거를 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시상의 제기에다가 기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야기가 점점 얘들아 이 발전하고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잖아. 이야기가 전개되고 발전되는 걸 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빈칸에다가는 승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어떻게 돼요? 고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야기가 뭐가 되기도 해요? 전환이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전환된다 해가지고 전자를 써.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결말을 짓네. 그래서 여러분 얘는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니까 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기승전결은 여러분 지금 몇 단계로 구성이 된 거예요?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시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거나 혹은 4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4의 배수로 구성된 행들 있잖아. 4줄, 8줄, 12줄 아니면 20줄 이런 식으로 4의 배수로 되어 있는 줄의 수를 갖고 있는 경우들. 그래서 여러분 4의 배수로 되어 있는 행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시의 방식을 쓰고 있다. 기승전결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은 옛날 작품이기도 하고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기승전결. 여러분 진달래꽃은 옛날 방식을 따라서 얘들아 진달래꽃은 4개의 연으로 되어 있거든. 계속 기승전결. 그래서 무조건 기승전결 방식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갈게요 여러분. 자, 8번째 연상인데요. 여러분 연상은 하나의 소재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에서 출발을 해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연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약간 마인드맵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 혹시 마인드맵 해보셨어요? 가운데 만약에 얘들아 사과 하면 사과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막 가지치기해서 글씨를 쓰잖아. 그런 방식이야. 그게 연상이야. 그럼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연관성을 갖다 보니까 그 아래 개념을 봐. 연상에서 연쇄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의미의 연속성을 드러내고 이게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감자를 떠올렸어. 감자는 둥그니까 지구가 떠올라. 그 다음에 얘들아 지구는 파란색이니까 위에서 보면 파란색이니까 갑자기 바다가 떠오르고 바다에서 얘들아 파도가 막 치니까 얘들아 그 파도가 팔짝팔짝 치는 걸 갖고 꼭 내가 검을 휘두르는 거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걸 그냥 나열하는 방식이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서 내 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면 그걸 연상이라고 하면 돼. 연상은 이미지가 연결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잘 안 써요. 왜냐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왜냐면 나만의 생각을 연상을 시키는 거라서 얘는 잘 쓰지는 않는다. 그래도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할게. 마지막. 자, 여러분 점층적 전개인데요. 여러분 혹시 점층법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여러분 점층법이 뭐예요?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폭이 넓어져. 그치? 그러니까 뭔가 글이나
글씨나 문장이 점점 늘어나야 돼. 자, 이 점층법이 뭐냐면, 자, 여러분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돼요. 자, 얘들아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면서 계속 얘들아 요게 추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커지는 방식이지만 반복되면서 커지고 있는 거잖아. 이걸 점층법이라고 해. 반복되면서 커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가 늘어났냐면 행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점층적 전개도 행이나 연이 증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점층법 이런 방식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점층적인 식의 선생님이 지금 한 칸을 비워냈죠.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점점 커지는 거야. 뭐가 커지냐면 인식이, 내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는 인식이 커지는 방식도 점층적 전개라고 한다. 뭔가 얘들아 안 좋은 상황이 계속 고조가 돼. 아니면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고조가 돼. 내가 즐거운 기분이 계속 커질 거야. 이렇게 얘들아 뭔가 눈에 안 보이는 부정적 상황이라든지 추상적인 내 감정들이 커지고 있으면 이것도 얘들아 점층적 전개라고 해요. 이 경우는 시험에 많이 내겠죠? 일단 요거는 눈에 찾기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는 요 개념을 문제를 낸다.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요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이제 뒤에 있는 작품들 같이 한번 조금 더 한번 봐볼게.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해볼까? 얘들아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 어디를 보냐면 3쪽에 그러면 3번부터 6번까지 한번 시상관계 방식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선생님 한번 봐보자. 3번을 보면 3번에 얘들아 제일 먼 산에 있는 청운사, 얘들아 사자가 들어가면 절이야, 절. 그래서 여러분 청운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 청운사가 아주 낡았다,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낡았다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은 자아산이라고 해서 자아산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봄눈이 녹아서 느릅나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릅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느릅나무에 뭘 보고 있냐면 그 속에 송잎이 피어나오는 12구비를 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얘가 아주 조그맣게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네요. 그
그리고 여러분 이제 누구가 나오냐면 청로루가 나오고요. 그 청로루 눈에 비친 뭘 봐요? 구름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공간도 나오고 대상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화자 나가 있어 없어? 나가 없어. 그럼 여러분 내가 없다라는 건 화자는 어디에 있는 거야? 작품? 바깥에. 그럼 바깥에서 얘네들을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움직임이 없는 거네요. 시선의 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3번은 화자가 얘들아 드러나지 않고 관찰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선의 흐름이라고 써도 되고 이동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얘들아. 시선의 이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선의 이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한번 보자. 자, 멀리 있는 산에 있는 절을 봤어. 그 절의 옆에 있는 산을 또 봤고 그리고 얘들아 느릅나무에 얘들아 아주 조그맣게 얘들아 싹이 올라오는 걸 봐. 그리고 이러면 청로로 눈에 비친 구름을 보고 있어. 그럼 봐봐. 청운산과 자화산은 가까이 있는 걸까요? 아까 멀리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경이에요. 근데 느릅나무에 싹이 돋는 걸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가까이 있는 걸 봐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청로로 눈에 우리 눈동자에 얘들아 비치는 모습 보인단 말이야. 청로로 눈에 구름이 비친다는 거를 보려면 청로로랑 어떻게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원경에서 근경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이동은 원경에서 근경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네 번째도 가볼게요. 네 번째는 여러분 좀 찾기 쉬웠을 것 같아. 왜냐면 처음하고 끝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수미상관. 얘가 되고요. 수미상관이고요. 근데 5번은 좀 여러 개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시 전문을 다 써놓은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5번도 시 전문이라고 한다면 몇 줄로 되어 있어요? 4줄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얘가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선생님이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자로 쓰여져 있고 4줄로 되어 있고 유리왕이 누구냐면 얘들아 주몽의 아들이거든? 고구려 사람이야. 아주 옛날 노래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면 아까 무슨 시상정의 방식 나온다고 했어요? 기승전결. 한시에서 쓰는 기승전결의 방식을 쓴다고 했어요. 옛날 고전시가 이런 방식이 나오면 자, 기승전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얘들아 1구하고 2구를 보면 꾀꼬리가 암수서로 정답게 막 날아다니는 모습을 봐. 자연을 설명을 해. 근데 그 3구하고 4구는 얘들아 외롭다. 나는 누구랑 함께 돌아갈고 이러면서 외롭다라고 하는 자기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는 정치를 얘기하고 뒷부분은 자기 정서 얘기하네. 그리고 이거 뭐예요? 성경우정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칸을 2개밖에 안 썼는데 하나만 더 찾을게 얘들아. 하나만 더 찾자. 여러분 이 꾀꼬리는 어때요? 암수서로 정답게 쌍쌍이 커플로 있잖아요. 근데 나는요? 혼자 있잖아요. 그럼 나하고 지금 꾀꼬리가 얘들아 어떻게 돼요? 비교가 확 되죠. 그러면 이게 비교되면 대비. 이게 쓰인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혹시 대비 찾은 친구들은 잘 찾은 거야. 그래서 기승전결, 성경우정, 대비 이렇게 3가지의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째 가자. 여러분 피아노에 앉아있는 여자의 2손은 여러분 그러면 이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의 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막 피아니스트들 보면 막 이러면서 막 움직이잖아. 그치? 그럼 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서 10마리씩 20마리씩 물고기가 튀는 것처럼 느껴진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손을 생각을 했는데 이 손을 생각하니까 아니라 물고기가 갑자기 떠오르네. 왜냐면 막 손이 이렇게 막 이렇게 튀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이미지를 연결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물고기가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대? 내가 바다로 가는 걸 상상을 해.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그 바다에 가니까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에 칼날을 하나 집어들었다. 바다 생각하니까 파도가 떠오르네. 그럼 여러분 손하고 파도가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하고 물고기가 연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연결을 시켜놨어. 연상의 방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인드맵 하는 것처럼 꼬리 물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연상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거는 여러분이 숙제로 해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랑 넘어가서 여러분 3, 4쪽에 이런 박용래 울타리바 이 작품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목을 보면 혹시 내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애가 혹시 있어요? 울타리. 그렇지. 그러면 울타리가 혹시 시적 대상인가? 그리고 울타리 밖이라고 하는 뭐가 들어가냐면 얘가 공간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울타리 바깥에서 뭘 보나? 아니면 울타리 안에서 바깥을 보고 있는 건가? 뭔가 얘들아 화자의 위치도 우리가 염두에 해두면서 작품을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우선은 여러분 시적 대상은 울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울타리 밖을 보고 있는 건지 울타리 밖에 있는 건지 아니면 울타리 안에서 바깥을 보고 있는 건지 화자의 위치를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화자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해볼게. 자, 1년 한번 시작해볼게요.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양이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 소년과 같이 낯이 서러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선생님 지금 3개의 행을 다 읽었는데 이 4의 행을 얘들아 간추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소년과 들길이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소녀를 꾸며주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년을 꾸며주는 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들길을 꾸며주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보는데 선생님이 지금 관로 표시하는 애들은 얘들 앞에서 꾸며주는 말들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수식하는 말이고 그 뒤에 얘들아 소년, 들길이라고 하는 얘들아 뭐가 나오냐면 대부분 이제 명사가 나오잖아요. 체언이에요, 여러분. 체언. 이렇게 체언이 나오면 이 체언이 수식을 받는 말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항상 우리말은 수식하는 말이 앞에 나오고 수식 받는 말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식하는 말이 긍정이잖아요. 그럼 수식 받는 말도 긍정이 돼야 돼요. 얘가 부정이잖아요. 그럼 얘도 부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미지를 이제 정리를 해준다면 얘가 긍정이면 체언도 긍정이고 얘가 수식하는 말이 부정이면 체언도 부정의 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지 한번 우리 어떤 이미지로 쓰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 자, 얘들아 이 소녀는 어떤 이미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머리가 마늘 쪽 같대. 그러면 우리 혹시 마늘 그 까진 거 말고 마늘 안 까진 거 이렇게 뭉탱이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머리가 옛날에 이렇게 머리를 묶잖아요. 이렇게 묶는 그 모습을 마늘이 묶여있는 그 마늘 쪽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여자들이 댕기머리하고 이렇게 머리를 묶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 앞머리 없고 그냥 옛날 5대5 가르마 해가지고 옛날 사극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얘기를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약간 얘들아 약간 세련되고 도시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 소녀는 얘들아 되게 옛날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마늘 같다고 표현을 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꾸며주는 말이 약간 향토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소녀도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냐면 향토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얘들아 도시적이고 뭔가 얘들아 날카롭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순수하고 순박하고 얘들아 좀 시골의 이미지가 강한 그 소녀의 이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약간 시골의 아니면 순수성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걸 좀 이미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얘들아 긍정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왜냐면 향토적인 게 부정적인 거는 아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 소녀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한여름에 알몸으로 살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봅니다. 선생님은 그 어렸을 때 어떤 곳에서 이제 컸냐면 완전 조그마한 시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이제 유아원을 갔다가 유치원 가고 우리 1학년 되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다 그 친구예요. 학생 수가 많지가 않아서 한 반밖에 구성이 안 되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유아원을 갔어. 그 유아원에 한 25명이 있었던 애들이 그대로 병설 유치원으로 와. 그 병설 유치원에 한 25명 있고 그 25명이 그대로 1학년 1반이 돼. 1학년 1반이 그대로 2학년 1반이 돼. 한 반씩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네 학교는 1반이나
한 편을 쓸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그 반이 이름이 1학년은 행복반, 2학년은 사랑반, 그 다음에 3학년은 무슨 이런 반, 지혜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거든. 되게 조그마한 학교니까 애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 동창회를 하면 20명만 모이는 거예요. 졸업 동창회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4살 때부터 선생님 봤으니까 그럼 4살 때는 얘들아 항상 이다 동네가 조그마하니까 목욕탕도 하나밖에 없어. 그럼 목욕탕에 얘들아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같이 모여. 그럼 얘들아 엄마들이 왜냐면 엄마들 남자애들 다 어렸을 때도 그냥 여탕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는 얘들아 창피한 생각이 못 들었거든? 근데 얘들아 한 9살쯤 되니까 얘들아 그 목욕탕 앞에서 마주치는 것도 창피해. 얼굴이 막 빨개져.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렸을 때는 4살, 5살 때는 얘들아 같이 욕탕에 아이도 선생님 기억나거든? 자, 애들 나 초등학교 졸업한 그 남자애들이랑 욕탕에 같이 들어가서 한 것도 다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창피한 게 모르지. 그냥 어린애들이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얘도 알몸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라 그냥 아직 아주 어린 아이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얘들아 뭔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지? 아직 아이 같은 순수한 아직 얘들아 어른스럽거나 이런 창피함을 모르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순수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소녀와 이런 소녀와 이런 소년과 들길이 있는데 이 들길이 뭐라고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사랑스러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스럽다라는 말이 긍정이니까 들길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긍정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 울타리 바깥에 누구가 있는 거예요? 소녀와 소년과 들길이 있는 거네요. 울타리 바깥에. 그럼 다 울타리 밖에는 다 긍정적인 것들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선생님 표현법을 하나 더 정리를 해볼 거야. 자, 여러분 소녀와 소년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맨 앞에 뭘로 시작하냐면 가치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가치가 여러분 품사가 2가지가 있거든요. 조사로 쓰이는 경우랑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이는 경우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 조사로 쓰면 얘들아 어떤 방식으로 쓴 거냐면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런 식이야. 그럼 여러분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는 건 내 얼굴이 뭐 같다고 지금 비유를 해주는 거야? 사과.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뭐뭐 가치를 조사로 해석을 한다면 얘가 지금 무슨 표현법으로 쓰고 있냐면 비유법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들길이 누구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소녀와 소년 같다. 그러면 여러분 소녀하고 소년은 없고 들길을 보면서 저 들길은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들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는 친구와 같이 놀러 가다. 여러분 이때 가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친구랑 함께.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얘가 함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소녀와 소년과 함께 들길이 있다. 그럼 울타리 바깥에 소녀, 소년, 들길 여러 개가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네. 그럼 이거는 열거법이 되죠. 열거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때는 열거법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비유법으로도 해석이 되고 열거법으로도 해석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의미가 2가지가 있는 거네요. 들길이 너무 순수하다 애들처럼 이런 의미. 애들이랑 그 다음에 이 들길이 울타리 밖에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2가지 의미를 만드는 거야. 2가지 의미를 만드는 걸 중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랑 열거랑 중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의가 의미가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 걸 중의법이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3가지 표현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표현법 하나 더 찾을 거야. 어떤 표현법을 쓸 거냐면 자 봐봐. 첫 번째 줄에 뭐뭐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그 다음 2번째 뭐뭐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문장 구조가 좀 비슷해. 그치? 이렇게 문장 구조가 비슷한 걸 대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1년에서만 해도 얘들아 지금 표현법이 4개나 쓰였어. 이렇게 표현법이 많이 쓰여야 일단 교과서에 나와. 그래서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를 낼 게 많으니까 표현법을 잘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들길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2번째로 가볼게요. 그 길이 어떤 길인데? 들길, 그치? 이 들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천연히. 자, 이러면 뭐뭐 하든 일단 걔도 지금 무슨
법을 쓰고 있어요? 뭐뭐하듯이가 얘들아 지규법이야. 여기 지규법을 사용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이 아지랑이가 피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여러분 아지랑이가 얘들아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요?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아지랑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올라와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태양을 보고 있으면 태양이 얘들아 너무 뜨겁고 얘들아 얘가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일렁이듯이 보이잖아. 이렇게 흔들리듯이. 자, 제비가 날 때 얘들아 직선으로 날지 않아요. 제비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러면서 날아다니거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물이 흐르는데 우리 물 직선으로 흐르게 한 거는 인간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우리 아마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우면 물이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곡선으로 흐르는데 나중에 더 곡선으로 막 이렇게 더 흐르게 된다고 얘기하거든. 그래도 나중에 끊기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뭐 하든 모두 공통적으로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직선의 이미지가 아니라 꼬불꼬불, 그렇지, 곡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들길은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오네요. 이 들길은 직선처럼 생긴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 되어 있는 사랑스러운 들길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들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비유법으로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쵸? 자, 근데 비유법만 쓴 게 아니야. 뭐뭐하든 그 대상들, 비유하는 대상들을 여러 개로 나열해 놨잖아. 여러분 나열해 놨으니까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요? 열거법이 쓰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들아 그렇게 천년이 흘러간대. 그렇게는 얘들아 무슨 표현법이 들어갔어? 반복법이 쓰여야지. 반복했으니까 대풀이 되고 있으니까 반복법이 쓰여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는데 인간들이 대부분 이렇게 길을 만들지는 않아. 길을 대부분 이제 인간들이 얘들아 아스팔트를 다 깔아가지고 직선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얘들아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걸어 다니는 길대로 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3년에 뭐라고 나냐면 천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연스럽게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길은 인공적으로 만든 길이 아니라 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이다. 그 길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길은 여러분 저렇게 순수한 모습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사연 갈게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랑 동그란 표시 좀 해볼 거야. 울타리 밖에 도라는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도에다가 여러분 동그란 표시 해보실래요? 도에다가 여러분 이거 조사인데 이 보조사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면 우리만 먹었다 라고 하면 이때 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다른 사람들 다 배제하고 우리 단독적으로 우리만 먹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도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포함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시나 소설이나 비문학에서 도나 많이 나오잖아. 의미 구별 잘 해줘야 돼. 얘네들을 가지고 의미를 확 다르게 만들어 버리거든. 자, 이때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다는 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밖이고 울타리 안이에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다는 건 여기 화초를 심으면 어디도 화초를 심는다는 뜻이야? 안에도 화초를 심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을은 안에서든 바깥이든 얘들아 화초를 심으면서 자연과 계속 함께인 마을인 거야. 왜냐면 이 길도 얘들아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초를 심는 마을을 통해서 얘네들은 자연과 아주 밀접한 마을이구나. 그러면 제목에서 울타리 밖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는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바깥에 있는 길과 그 소녀와 소년과 저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울타리 바깥에 있는 화초들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래오래 장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빛이 더 오랫동안 남는 마을이래. 그리고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그런 마을이 있다. 여러분 선생님도 아직은 안 가봤는데 선생님 그 친구가 몽골로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몽골에 무슨 패키지 여행을 갔다 왔냐면 그 몽골 옛날 몽골은 대부분 유목민들이 많았잖아요.
유목민의 생활을 그대로 해보는 그런 패키지 여행을 갔어. 근데 자기도 이렇게 개고생할 줄 모르고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유목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초원에서 얘들아 그냥 이제 그 천막 같은 걸 지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얘들아 그냥 진짜 양이나 얘들아 소 젖을 그냥 먹기도 하고 그 우유 짜가지고 그 바로 먹고 그냥 진짜 유목민처럼 낙타하고 말 타고 다니는 거야. 그거를 얘들아 5박 6일인가 5박 7일인가한테 갔다 왔대. 애가 죽었어. 왜냐면 말 처음 타잖아요. 처음 타면 얘들아 진짜 엉덩이 다 쓸리고 다 엄청 아프대요. 엄청 힘들대요. 그걸 5일 동안 타고 다녔으니까 이제 얘가 죽었는데 막 힘들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니까 밤 되면 빨리빨리 자는데 마지막 날은 밤에 이제 왠지 잠이 안 오더래. 마지막 날이니까. 딱 이렇게 밖에 나갔더니 별이 이제 거기가 초원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별이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보는 그 별에 진짜 거짓말 못하고 10배나 더 많이 보이더래. 별빛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 보이더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네온사인 너무 불빛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 때문에 얘들아 별빛을 다 못 보고 거기는 진짜 초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자연 속에서 얘들 별빛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었대.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았대. 자연의 약간 경이로 그걸 느꼈대요. 그럼 여기서 별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건 그럼 얘들아 이렇게 도시화나 아니면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오염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몽골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초원이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발달이 안 돼 있는 곳을 갔다 온 거잖아. 그곳에서는 별을 더 많이 보고 있었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여기서 별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건 자연이 뭐가 되어 있는, 보호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을. 얘들 아주 옛날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는 마을, 그 마을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이 마을은 자연과 함께하는 마을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연과의 공존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도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사연도 뭐뭐하는 마을이 있다, 뭐뭐하는 마을이 있다, 뭐뭐하는 마을이 있다. 반복법도 쓰고 문장 구조가 비슷하니까 대구법으로 봐도 상관없어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가지고서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1번부터 11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1번부터 11번까지. 자, 선생님 한번 볼게요. 여러분 1번 보세요.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면 처음하고 끝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하고 사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자, 그 다음 2번. 비슷한 품사 구조를 반복한대. 근데 여러분 이 품사 구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문장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는 뜻이잖아. 대구법이야. 여러분 이거는 대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구법은 지금 1년에도 쓰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연에도 쓰였고 대구법이 많이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대구는 반복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반복은 여러분 강조법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강조는 무조건 주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얘는 대구법이 주제 만든다는 앞뒤에 효과까지 적절하게 잘 드러냈어.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가자. 영탄적 표현을 사용을 한대. 여러분 영탄적 표현은 영탄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영탄법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영탄법을 만드냐면 와 이러면 감탄사야. 감탄사를 사용하면 영탄법을 쉽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감탄사가 쓰인 부분이 하나도 없네 얘들아, 그치? 자, 그럼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어간 뒤에 감탄형 어미를 붙이는 거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간에 아름답구나, 이러면 감탄형 어미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아름답구려,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감탄형 어미가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도 얘들아 감탄형 어미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다음 마지막은 서리정 영탄법이에요. 약간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짬뽕이 된 것 같냐면 서리법이랑 짬뽕 된 것 같아, 그치? 맞아, 서리법이긴 서리법인데 의도가 좀 다른 거야. 자, 여러분 서리법은 어떤 여러분 문장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걸 서리법이라고 해요? 뭐뭐 하랴, 그치? 질문의 방식을 쓰는 거지. 질문의 방식을 사용을 해. 근데 이 질문의 방식의 서리법에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면, 감탄의 의도가 들어가면 그럼 이걸 서리적 영탄법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아침에 내가 좀 늦게 일어나고 있어. 늦게 누워 있어.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도 자고 있니?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질문을 했잖아. 어머니와 아버지가 몰라서 아직도 자고 있니라는 말을 써, 얘들아? 뭐하니? 빨리 일어나. 이런 명령의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거요. 질문의 방식인데 다른 의도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서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감탄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재밌는 걸 봤어. 저 너무 재밌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내가 대답을 원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너무 재밌다. 느낌표. 이걸 드러내는 거거든.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 느낌표. 이러면 이걸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질문의 방식이지만 의도가 감탄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 그거를 서리적 영탄법이라고 해. 근데 여기도 서리적 영탄법 질문의 방식이 안 쓰였잖아? 그러면 얘는 영탄법이 쓰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영탄법도 없고요. 영탄법을 통해서 뭐가 들어간대요? 경외감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경외감이 뭐예요? 여러분 경외감은 이걸 생각해줘. 아주 위대한 자연을 봤어.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나비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 큰 폭포, 완전 큰 얘들아 금강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아주 위대한 얘들아 자연을 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걸 여러분 경외감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아주 큰 자연을 보거나 아니면 신을 생각했을 때 신은 얘들아 되게 내가 만약에 신을 믿는다고 하면 그 신에 대한 믿음이 내가 뭐라고 해야지 존경의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신은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왜냐면 여러분 내가 원치 않은 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면 인간이 잘못하니까 얘들아 제우스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물을 다 얘들아 비를 맨날 내리게 해가지고 얘들아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무서우면서도 존경하는 걸 경외감이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만 경외감이 나와. 근데 여기서는 얘들아 이 자연은 얘들아 아주 커다란 자연을 얘기를 해. 이 마을의 자연은 되게 사소한 자연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경외감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태도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세요. 여러분 우리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쵸? 여러분 비유적 표현이 어디 들어갔냐면 여러분 1면에도 들어갔고 2연에도 들어갔잖아요. 2연에 얘들아 많이 써서 길이 꼬불꼬불한 길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2연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는 말 되는 거야. 자, 5번 갈게요.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그러면 자 어둠의 이미지가 있었어. 얘들아 사연에 보면 밤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 그 다음에 얘들아 밝음의 이미지도 있어. 밝음의 이미지도 사연에 장광이나 별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장광이나 별이 있긴 한데 여러분 이때 밤이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아름다운 별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잖아요. 장광과 별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잖아요. 그러면 둘 다 긍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면 얘들아 어둠과 밝음을 대조시킬 수가 없어. 이미지가 똑같아서. 그럼 여기는 대조가 아니기 때문에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는 있지만 얘들아 요거의 대조가 없네. 그치? 이건 틀렸고. 자, 그 다음 6번으로 가세요.
사자를 작품 표면에 드러낸대요. 그럼 여러분 표면에 드러내려면 누구만 찾아주시면 돼요? 나. 근데 여기 나 있어요 없어요? 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틀린 말 돼야 되지.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갈 거야. 여러분 7번 대구법을 사용하는데 이거 얘들아 누구랑 똑같은 말이냐면 아까 2번이랑 문이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것도 맞는 말 되는 거고. 자, 8번 갈게요.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해서 동일한 소재의 동질적인 속성을 드러낸데 여러분 연결 어미 누굴 반복시켰어? 연결 어미는 문장하고 문장을 이어줘. 문장이 끝나는 건 종결 어미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자 이연의 어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연의 피드의 어간이 누구예요? 피다. 그치? 그럼 피다 뒤에 듯이 붙었지? 연결어미야. 듯이 연결어미야. 그러면 여러분 사연에 있다 이때 다가 반복되지. 이건 종결어미가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듯이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반복이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까 길이 어떤 모습을 드러냈어요? 꼬불꼬불하다는 걸 드러내줬지? 그러면 8번 맞는 말 되는 거야. 알겠지? 8번은 얘들아 듯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9번.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해서 대상의 상태, 자연이 얘들아 이 길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바로 드러내줬죠. 그래서 여러분 9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여러분 시어의 반복을 사용해서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게 누구예요? 그렇게죠. 그러면 이거 맞아요. 자, 11번. 인간과 자연을 대비해서 인간을 비판해? 이들 봐봐. 여기 바깥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이 자연들이나 울타리 안은 사실 우리 집이니까 인간들을 나타내는 거고 자연이잖아. 자연하고 인간의 모습이 어때? 거의? 비슷해. 둘 다 화초를 심었으니까. 그럼 이거는 얘들아 대비를 썼다고 볼 수가 없지. 그렇지. 그러면 11번은 X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에 여러분 동일한 표현법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숙제로 해오시고 선생님이랑 넘어가서 여러분 35쪽에 작가의 특성 좀 찾아볼 거야. 여러분 우리 저번에 방학 때 얘들아 맨 처음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우리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 있었거든.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에서 작품만 감상하는 걸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요? 작품만 감상하는 거. 작품 안에 것만 봐. 절대론적 관점. 얘들아 만약에 내재적 관점. 자, 다시 복습해. 자, 얘들아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은 작품만 보는 거야. 작품의 내용, 작품의 표현법, 작품의 얘들아 어떤 시장 전개 방식 아니면 내용, 형식 이런 것만 보는 걸 절대론적 관점인데요. 수능에서는 여러분 무조건 절대론적 관점으로만 해석하기를 원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모두 얘들아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시험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작가들은 여러분 특정 작가들은 여러분 그 이미지를 동일하게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표현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선생님은 웬만하면 내재적 관점으로 선생님도 수업을 하기는 하는데 간혹 여러분 딱 김소월, 한용은, 근데 윤동주, 이옥상 이 4명의 작가들은 얘들아 작가의 특성을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야 작품을 좀 더 수월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육사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육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특징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육사라고 하는 작가를 선생님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작가들이 일찍 돌아가시면 시적 세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적 세계를 비슷하게 그냥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육사 작가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얘들아 청포도를 배운 학교도 있고 이육사의 광야를 배운 학교도 있어서 여러분 이육사에 대한 이 작가의 특징을 좀 잘 아실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부당하고 얘들아 부정적인 시간이 무조건 등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 다른 작가들은 대부분 3.1운동 때 독립운동 했다가 감옥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는 그냥 시만 써. 어떤 작가들은 시를 쓰다가 절필하고 독립운동을 해. 그리고 아니면 시를 쓰면서 시대현실에 대한 어떤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시만 쓰는 사람도 있어. 윤동주가 그런 경우거든. 윤동주는 시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들아 작품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독립운동을 실천적으로 해본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가들마다
작가들마다 대부분 여러분 독립운동하고 시를 쓰는 거를 좀 별개로 생각하는 작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시를 쓰는 작가는 이육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얘들아 우리 김자진 장군이 얘들아 했던 일본이랑 전쟁했던 게 무슨 대첩이야? 청산리 대첩이잖아. 그거를 했던 그 군대에 가서도 얘들아 직접 총칼 들고 일본군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것도 거기 갔으니까 감옥 갔다가, 그 다음에 또 한글로 시를 썼다고 또 감옥 갔다 왔다가, 다시 또 얘들아 또 뭐도 하냐면 여러분 그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얘들아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다가 걸려서 또 감옥 갔다가 또 나와서 또 시 쓰다가 또 감옥 가다가 얘들아 12번을 감옥을 가요. 그러면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면서 시를 썼던 대표적인 작가잖아요. 독립운동에 대한 강한 의지가 제일 많이 드러나는 작가죠. 그래서 선생님은 의지라는 말로 표현하잖아.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이 결연한 의지를 얘들 어떤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냐면 지사적인 면모로 드러내거든. 여러분 안중근 의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윤봉길 의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 의사라는 말을 붙여요? 무력행위를 통해서 독립에 이바지를 하신 분들은 의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그치. 열사는 얘들아 비폭력 운동으로 독립에 이바지를 하신 분들에게는 열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지사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독립의 뜻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지사야. 그래서 이 표현은 독립의 뜻을 지닌 사람을 지사적인 면모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잘 드러나니까 그러면 여러분 작품에서 내가 막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화이팅 힘없이 얘들아 화이팅이라고 할까 얘들아? 아니지.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겠지. 그게 남성적 어조야. 남성적 어조, 강인한 어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강인한 어조나 남성적인 어조는 어떤 방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냐면 명령형을 사용을 한다든지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뭐 할 것 같아, 뭐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추측이나 뭐뭐 한다면 가정이 아니라 한다, 간다, 먹는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식을 가지고서 이육사는 작품을 대부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네 가지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숙제가 뭐냐면 이 이육사의 얘들아 요 네 가지 특성을 여기서 한번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봐. 그리고 문제 36초까지 풀어올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개념들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다음 주에는 선생님 문법 얘들아 탄력 부분 들어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